저 사람이 지금 유럽 보존학교 회장이거든요. 연구도 대단하고 임상 케이스도 엄청 오는데 저 사람 강의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넌 접착제 뭐 쓰냐? 자기는 4세대밖에 안 쓴대요. 3스텝 매체 평생을. 평생.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젊어 보이시지만 긴 임상 기간 동안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손해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시간이 더 들고 정성이 더 들어도. 네, 4세대에서. 네. 제품으로 옵티본드 FL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근데 스카치본드 멀티퍼포즈도 유명한데 그런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유니버설 가지고 애칭하고 유니버설 쓴 다음에 네. 이 본딩제까지 쓰면은 결국엔 똑같아. 결국엔 다 챙기다 보면 결국 얘랑 똑같아지더라고요. 네. 단지 웹본딩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거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신경치료 같은 걸 했을 때 예. 깊어서 저희가 광이 그쪽까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와동들이 있잖아요. 깊은 와동.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저도 그게 큰 숙제인데요. 챔버가 굉장히 깊은 그런 치아들도 있고 또 하악 7번 같은 경우는 라이트 팁도 잘 도달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접착에 많은 시간 할애하지만 모든 과정도 다 하다 보면 임상에서 시간이 모자라서 저는 코어는 빠르고 심플한 과정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제가 가장 선호해왔던 방법은 듀얼 큐어 레진이 럭사코 Z를 사용해 왔고요. 특별히 블루 색상 색깔이 있는 걸 좀 선호를 합니다. 특별하게 하얘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코어라는 것이 나중에 리엔도의 경우도 있고 딥한 마진의 치아색하고 좀 구별될 필요가 있어야 돼서 듀얼 큐어로 메탈 팁을 가지고 그런 좀 깊은 곳을 적용하기가 좋아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접착제랑 궁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중중합형 레진은 컴패티빌리티 문제라는 이제 이슈로 강의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요. 접착제가 pH가 낮은 애하고 듀얼 큐어 레진하고 만나면 산염기 반응 때문에 제대로 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4세대나 5세대 본딩제를 쓸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6세대부터 8세대까지 가면은 셀프 애칭 계열 애들은 당연히 pH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은 pH를 가진 걔네의 산성과 듀얼 큐어 레진에 혹은 자가중합 레진에 있는 그 아로마틱 터셔리 아민의 그런 염기성이 산염기 반응을 일으켜서 중합 개시가 굉장히 비율이 떨어져 중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럭사코 Z 같은 듀얼 큐어 코어 레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pH가 높은 한 3.5 이상은 되는 본딩제를 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유니버셜 본드는 pH가 낮기 때문에 이중중합 레진이랑 쓰기에는 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베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커나 아니면 뭐 덴치플라이 이런 데 이제 액티베이터가 있는데 그런 액티베이터하고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를 1대1로 한 방울씩 섞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은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런 경우에는 레진 코어 말고 다른 그 캐탁 같은 걸로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GI를 코어로 했을 때 걱정되는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보험으로 그냥 받고 말거든요. GI를 만약에 와동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일급 와동이면 그렇게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뭐 2급 아동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래도 컨디셔닝 같은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GI가 생각보다 이게 면적이 넓어서 그렇지 접착력 같은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미키지나 생각보다. GI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하시고 그냥 1급 아동에서 치질로 다 둘러싸이는 그런 확실한 케이스는 크게 상관없다. 그럴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쓰다가 현재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화학중합형 레진 코어가 나왔는데요. 스텔라라는 제품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광중합 도달이 잘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들에 있어서 저런 화학중합형을 쓰는 것도 특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오래 걸리는 거. 단점은 이제 화학중합형이다 보니까 4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짜서 채워놓고 또 뭐 다른 거 잠깐 하고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깊어서 광중합이 안 되는 부위 레진 코어 할 때 조금 저희들이 이제 레진 코엠에도 챙겨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뭐 근관 치료 잘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이미 다 정립된 연구 스터디에 의하면 코로날 리키지하고 에이피칼 리키지 중에 코로날 리키지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더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 학설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날 쪽에 레스토레이션도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중중합이니까 광중합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깊으면은 투과되는 깊이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광량이 센 3000mW짜리를 가지고 좀 오래 하는 편인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이게 네. 효과적인 광 조사 방법 이걸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접착을 하려는 계면에 가장 가까이 광중합 팁을 접근해서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사실 임상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전에 연구된 것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저희들이 광중합을 해도 그 광량의 도달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연구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중합도가 많이 떨어지고 뭐 접착이라든지 그 수복물의 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광중합 시간을 훨씬 늘려줘야 됩니다. 오직 시간으로 보상이 되는데 네. 시간을 길게 하면 중합도도 올라가고 접착 강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뭐 실험실적으로는 수십 초나 100초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원장님들 하시는 그런 시간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임상에서 네. 대부분의 강중합에 있어서 기본 세팅을 저는 20초로 놓고 하고 있는데요. 해석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게 3000W나 2000W 혹은 뭐 조금 낮게 1200mW짜리를 저희가 쓴다고 할지라도 네. 중합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면 충분한 도달을 못하게 됩니다. 중합이. 근데 절대 광량이 네. 인센서티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곱한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인센서티가 세면 그것만큼 조사 시간을 줄여도 되지 않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네. 않다는 얘기시죠. 단순 계산은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가 네. 않더라고요. 결과는. 네. 1200 이상 되는 걸 우리 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사실은 광량이 너무 센 걸 갖고 짧은 시간 하는 거는 짧은 시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네. 너무 센 거를 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중합 네. 집중이 확 돼버리기 때문에 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프로그레시브하게 쓰는 거 그거는 우리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소프트 램프나 램프 뭐 큐어링이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좋은 거죠. 그런 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표준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좀 충분히 길게 해주는 게 네. 기본은 무조건 20초를 지켜라. 도달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번 20초를 가지고 네네. 저는 한 2번, 3번 하고 세 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C 팩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인크리멘탈 테크닉으로 저는 네.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약간 깊은 아동에서는 하는데 레이어가 아주 얇을 때도 광원에서부터 거리가 좀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플로어 쪽에는 아무래도 광원에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런데도 그러면 아주 얇은 레이어지만 그렇게 막 20초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레이어를 얇게 나누면은 조금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허를 찔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얇은 레이어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요새 뭐, 그 네. 이렇게 뭐 근관 와동 입구를 세밀하게 막겠다고 저런 벌크하게 코어를 하기 전에 플로르 레진으로 일단 바닥을 한번 깔고 예. 그걸 광중합을 한 다음에 이제 코어를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딱 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 볼륨이 적으면 그 중합 시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은 또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얇게 깔았다 그래서 3초 이렇게
짠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 20초에서 50% 깎아서 네. 10초 이상은 네.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중압 레진도 그렇고요. 이중중압이 케미칼 큐어가 뭘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그 양은 매우 적다 그래요. 그래서 광중압이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라이트 큐어링을 할 때 처음에 그걸 충분히 해줄 때 디그리 오브 컨버전이 많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 스텝 바이 스텝 적용할 때 충분한 시간을 해주는 게 시간은 좀 들겠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광조사하는 시간이 1초가 1분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게 너무너무 네. 힘들고 그래서 되게 비싼 광중압기 막 200만 원이 넘는 그런 뭐 3초 광중압기 이런 거를 산 이유가 그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한 건데 헛돈 얘기 쓰셨네.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원리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지향점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이제 각박하게 시간 따져가면서 환자가 너무 밀려가지고 치과에 보면 어데이시브가 되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딱 유니버셜 하나만 가지고 진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대별로 다 가지고 계시면서 진료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교수님이 추천하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법도 좋고 제품도 좋습니다. 저희는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네. 사실은 제가 보존과 교수기도 하지만 약간 이 접착이 있어서 보존적으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이렉트 레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4세대하고 6세대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백하건대 제품으로는 저는 3스텝으로 옵티본드 FL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스카치본드 멀티퍼퍼즈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세대 제품으로는 클리어필 SE 본드, 그다음에 옵티본드 벌사 2개를 쓰고 있고요. 클리어필 SE 본드는 뭐 워낙 유명하지만 그 하이드로포빅 레이어가 좀 두껍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옵티본드 FL이나 스카치본드 멀티퍼퍼즈도 그런 편이고요. 옵티본드 벌사는 클리어필 SE 본드하고 똑같이 6세대인데 하이드로포빅 본딩 레이어가 별도로 있지만 그 레이어가 약간 좀 약간 씬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어떤 때는 그런 씬한 레이어를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선택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료라서 제가 다이렉트에서 이 4세대하고 6세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동 조절이 잘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가 그 경우에 이제 옵티본드 유니버설이나 뭐 이런 유니버셜 본드들 가끔 쓰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유니버셜 본드는 인다이렉트 접착할 때 프라이머로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예, 치아 쪽 프라이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복물 쪽 프라이머, 수복물 쪽 프라이머인데 실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라스 세라믹 같은 경우는 실란을 따로 발라주고 요 유니버셜 어데이시브를 발라주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요즘에 나오는 유니버셜 어데이시브는 실란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자체 프라이머로 할 수 있다라고 다 인스트럭션에는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글라스 세라믹 프라이머는 실레인, non 프레셔스 알로이 프라이머, 프레셔스 알로이 세람 프라이머 이렇게 다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유니버설 어데이시브 하나를 가지고 이런 수복물 프라이머를 다 한 가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유니버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그것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의 유니버셜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에 쓰고 인다이렉트에 쓰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안에서도 에치앤린스, 셀프 애칭, 셀렉티브 애칭 어느 모드로 써도 좋다. 이런 의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란 빼도 되는 거는 그렇죠. 처음 알았네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다이렉트와 아, 인다이렉트 쓸 수 네. 있다라는. 인다이렉트 하실 때 네. 치면은 어떤 본딩으로 보통은 처리를 하시나요? 인다이렉트 할 때 치면을 유니버설 어데이시브로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 예. 보철물의 내변도 유니버셜로 하시고 네. 치면에도 유니버셜 본딩. 네. 양쪽 다 방중압을 하시나요? 기본적인 대원칙은 사실 제품이나 회사별로 인스트럭터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대원칙은 치아 쪽을 큐어링을 하고요. 수복물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대원칙입니다. 네네. 대원칙. 양쪽을 다 하면 저희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부담스럽죠. 네네네. 피팅하는 게. 네. 그래서 치아 쪽 물이 올라오는 쪽을 큐어링 한다라는 대원칙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멘테이션까지 갔는데 그 유니버설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를 써가지고 세멘테이션 하는 그 세멘트가 대부분 회사별로 서로 이렇게 짝이 페어가 져 있습니다. 그 페어대로 하는데 어떤 회사는 또 양쪽을 다 큐어링 안 하고 해도 된다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회사의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대원칙인 치아 쪽 큐어링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4세대하고 6세대를 제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께서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를 제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 세대별로 구성을 갖추면 좋겠지만 심플하게 만약 구성을 한다면 유니버셜 어드헤시브 쓰시던 걸 쓰시고 4세대나 혹은 6세대 제품군을 하나 보유를 하시면 거기에 하이드로포빅 레이어를 갖는 어드헤시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내구성 있는 접착을 할 때 그 자체를 쓸 수도 있고 유니버셜 어드헤시브랑 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그것도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쓰고 예. 모자라는 거를 조금 더 발라주고. 네네. 이상으로 우리 서두키 교수님 모시고 좋은 강의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도 대답도 너무 핵심을 찍어서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